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시게 될 텐데, 약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계산 문제 하나가 대단히 쉽게 구성되는 영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금융의 분류라고 하는 것, 요거부터 가야 되는 제일 이제 재미없고 좀 따분한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 전제는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거 돈을 내니까 지분을 준다, 주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요 나중에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케이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지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채금융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매자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출발점은 부채금융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갚겠다 이런 취지인데 나중에 지분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매자닌 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는데요. 지분금융의 유형에 조인트벤처하고 신디게이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리츠라고 하는 거,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돈 모아가지고요 부동산의 회사에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리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현재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요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름하여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값이 되겠고요. 그럼 펀드라고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죠. 리처 펀드는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리처 펀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리츠라고 하는 것은 자 모은 돈을 전부를 100%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 받은 금액 중에서 최대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리츠라고 하는 것은 모은 투자금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펀드는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펀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에 의한 증자, 또 이것도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는 구조가 되겠고, 따로 이제 우리 암기하실 것이 뒤에서 따로 공부할 게 MPTS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MPTS, 저당의 유동화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MPTS는 소위 지분금융의 한 유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지분금융회사 리츠, 최근에 한 문제 답을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MPTS, 이게 나오면 이제 수험생들이 거의 쓰러져 버릴 그럴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 공부하실 주제 MPTS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부채금융, 저당금융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주택 소유자는 나중에 뭘 해야 된다? 이걸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이 주택상환사채는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돈 좀 꿔줘라. 앞으로 주택으로 상환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을 주택상환사채. 어찌됐든 갚아야 된다는 거죠. 지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 됐든 주택이 됐든 실물로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채권, 담보채권에서 MBB 10년 동안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영문으로만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MPTS 하게 되면 지분금융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MBB라고 하는 것은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 잡단 얘기로서 자산 유동화증권이라든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고 말고 이런 것을 외울 게 아니라 비읍자, 비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부채금융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아주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부채금융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뭐 쓰게 돼? BUC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부채금융에 B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채금융. 그래서 ABS, ABCP, MBB, B 돌림이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이렇게 3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택상환사채는 어차피 공법 등을 공부를 하면서 살을 붙여가실 그럴 주제가 되겠고, 그래서
MBB, ABCP, 자산유동화증권인 ABS 이런 것이 부채금융. 그리고 이제 지분금융에서 주요 이슈는 위츠, 부동산 투자 회사 얘기하고요. 펀드 같은 개념, 증자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따로 암기하실 것이 MPTS. MPTS는 뭐가 된다? 바로 이것은 지분금융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영문으로 나올 때 비읍자 비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것이 다 바로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매자닌 금융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됐던 개념인데요. 이 매자닌 금융에 있어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야, 돈 좀 꿔달라라고 하니까 자, 돈을 꿀 때 회사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소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또는 전환사채라는 것을 발행해요. 자, 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빚을 져가지고 앞으로 돈을 이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이 돈을 갚겠다라는 것이 사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혹시 우리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해서 덩치를 키우고 수익이 많이 남기게 되면 당신한테 일정한 금액의 새로운 주식을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금, 원금 받고 이자 받고 이걸 끝낼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채권자에게 옵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이제 전환사채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환사채도 채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일단은 1억을 빌려준다. 회사에 대해서 1억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1억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1억을 하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회사가 엄청 커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애초에 출발점은 뭐가 된다? 부채금융에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지분금융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것을 매자닌 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들은 거의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리고 매자닌 금융 요 비교하는 게 사실 최근 문제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금융, 지분금융이라는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은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가서 보다 보면 주택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민주택이라는 게 공적인 재원 또는 공적인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공적인 주체, 공적인 재원이라든가 공적인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다시요.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는데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되게 되면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재원 중에서는 국가지자체의 재정도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일선 포인트가 뭐야? 이하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중간에 국민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 건설, 국민주택 이런 표현 나오게 되는데 출제 포인트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이라든가 리모델링 또는 매입, 임차 이런 데 대출에 주는 돈을 가리켜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를 가서 보다 보면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렇게 대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저런 것도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돈을 땡겨다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거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하라고 하는 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해서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걸 문장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자, 내용이 겁나 많아지니까 기금 이하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 이하 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구분했을 때 제일 쉽게 가는 게 B자 돌림, 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에서 B자 돌림, 비읍은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 중에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리츠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펀드, 리츠, 다 똑같은 개념. 지금 증자도 마찬가지죠. 공모위원 증자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B자 돌림이 뭐가 되고 부채금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츠 이런 것이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자닌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섞어놓은 형태, 신주 인수금부사채,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매자닌금융. 그래서 공부를 해갈 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하고 매자닌금융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 두 번째 출제 이슈,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이하에서 기금 이하. 요거는 너무 유치찬란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주택도시기금은 이하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던져주는 지문 중에 부동산 금융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상식으로 대충 봐도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뒤에 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뒤쪽에 바로 돼 있고 2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 이건 이제 던져주는 지문. 교재 이제 162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나마 이제 답이 되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나요?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와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았지만 부채 금융 아니면 뭐가 된다? 지분 금융. 자, 부채 금융은 뭐라고 써? B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채 금융.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라든가 혹은 지금 이제 리츠 이런 것들은 B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번 자금 조달 방법 중 신디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해서 사이드로 냈던 지문. 그저 기억하실 게 뭐야? 부채 금융의 유형에 뭐가 들어간다? B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채금융.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훨씬 외우기가 빨라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뭐가 들어가야 돼? B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바로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자,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 출제가 됐네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일단 이건 답이 정해졌죠. which라고 해서 하나가 뭔지 알려고 하시면 안 돼. 답은 항상 유형화되어 있고요. which를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번, 5번에 보면은 B 들어가 있죠. B는 뭐가 된다? 부채금융. 그냥 어디 가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외웠다고 얘기는 하지 마. 없어 보이니까. 그냥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MBB, 그 다음에 ABCP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외운 것처럼 태어난 척 하셔야 돼. 그냥 B자 들어가 있으니까 부채금융.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아까 돈 좀 꿔달라.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주겠다. 이거. 나중에 주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택상환사채를 부채금융. 자, 그 중에서 2번 지문에 신탁증서금융 나와 있죠? 이게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렸어.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항상 기억하시라. 이렇게 시험 지문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모르는 게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게 훨씬 좋은 거야. 그걸 다 해설해버리잖아요. 뒤집니다. 시험 보러 가셔서. 왜? 어차피 모르게 뜨거든.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몇 가지 딱 끊어서 가실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인 매자닌 금융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이 자산유동화증권이 ABS거든요. 이게 부채금융이고요. 신디게이트는 B자 안 들어가 있죠. 해서 지분금융,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메자닌 금융.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부동산 금융의 분류 관련해서 큰 그림에서 지금 두 문제 답을 뽑아냈고요. 그다음 교재 163페이지 가서 이제 몇 개 볼 텐데 이게 사실은 자 우리 금융론 파트에서도 매년 5문제 내외 출제가 될 때 한 문제쯤은 개떡 같은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걸 쫓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더럽게 짜증나는 문제 패턴. 자 교재 163페이지에서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의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해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니 뭐니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가치 없고요. 2번 지문 답이 됐었고요. 이 문제는 더럽게 어려웠었고 수험생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죠. 근데 25일 때 다시 나오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유사한 지문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의 대출 기간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해서 틀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대출이라고 하는 거, 대출 용어를 보셔야 돼. 대출은 개인한테 은행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틀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이게 뭐가 돼야 돼? 그 뒤에 주택자금 대출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자 지금 두 번째 항목 지금 보니까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을 대출 기간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시장과 공급시장의 순서가 틀려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게 되는데 이건 거의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 25회 때 문제를 분석하면 나머지 지문 4개가 겁나 유치하게 쉬웠던 지문이야. 그래서 이걸 찍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다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몇 개 외운 그 지식을 가지고 기초가 되는 개념이 탄탄하게 되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찍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절대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미친놈들이 웃기려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흘려보내셔야 돼. 그리고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몇 달을 공부를 하든 간에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험 보실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3번째는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해서 오른편. 자,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주택개발금융이라는 개념과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장, 이게 바로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개념이고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택개발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딱 한 번 용어 나왔고 안 나왔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할 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 금융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중심을 가야겠고요. 교재 16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외울 때 기금이야,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데서 이 만들어 둔 돈을 가지고 대형주택, 중대형주택은 안 되고요. 소규모 주택에 한정해서 대출 등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겠다는 사람도 소규모 주택, 그게 이제 공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중대형 주택 등에는 대출 같은 걸 해주지 않고 소형 주택에만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주택도시기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다 해서 일반 은행에서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을 소위 이름하여 거기서 보게 되면 민간주택금융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적인 재원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걸 굳이 용어 공공주택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중요치 않고요. 2번 지문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해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법주택법에서 다시 논의할 주제가 되겠고요. 3번점은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기금 이하라고 했었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요 관련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초과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원래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 자료에는 한 6개 써놨는데 훨씬 많아. 한 20몇 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기금 이하. 기금은 어떻다? 이하 아주 소규모 주택에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질문이 23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28회 때 출제가 됩니다. 딱 5년 만인가 출제가 돼요. 문제 똑같습니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용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읽으면 안 돼. 기금은 무조건 뭐가 된다? 이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요. 이 더 어려웠다. 4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용자. 뒤쪽 문제가 되지 않아. 기금 이하라고 해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은 무조건 어떻다? 이하라고 하는 거. 이상해서 틀리게 뽑은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 아까 23회 때는 초과라고 해서 답을 뽑아냈었고 지금은 이제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낸 거야.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렇게만 문제를 내더라도 수험생들 다 초토화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 28회 때 딱 5년 만에 냈거든요. 오랜만에 출제를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큰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가 20몇 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수험생들이 아예 안 외워버려. 너무 양이 많으니까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초토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똑같은 걸 답을 뽑아. 한 번은 문장, 한 번은 뭐로? 지금 지문 형태로. 자, 28회 때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럼 앞으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바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든가 또는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문 형태로 또 구성해서 틀리게 맞게 할 수도 있고 옳게 할 수도 있어. 자, 지금 얘는 틀리게 구성했으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의 문제를 구성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은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식의 지문을 내서 옳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똑같은 거야.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해서 그저 외울 건 뭐라고요? 기금 이하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기금 들어가면 어떻다? 이하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기금 들어가면 어떻다? 이하라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몇 개 안 되잖아. 기금 이하. 그래서 다시 갑시다. 오늘 다 외워야 돼.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겠지만은 상관없어요. 자, 이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암기가 돼 있어. 그리고 사이가 그냥 다 태어날 때부터 한 것처럼 몸은 방제해줘.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딱 일주일 지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리셋이 됩니다. 그럼 놀라워, 그게. 그리고, 하여튼 간에 그때 가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서 다시 갑시다. 지분금융, 리츠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펀드 리츠 같은 개념. 부채금융은 그저 외울 게 뭐라고? B 들어가면 뭐다? 부채금융. 신주 인수건보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기금은 무조건 이하라고 하는 거. 기금은 무조건 이하.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5문제, 5문제 정도 중에서 4문제의 쟁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대출시장과 공급시장 이건 너무 어렵고 잘 내지 않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업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죠. 기업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은행권의 대출 양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사업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발전소 이런 게 되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것들 몇 년 사이에 아랍에미리트에 발전소,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그 원전 건설할 때 한전 아마 들어가게 될 테고요. 컨소시엄에는.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이가도 들어갔어요. 삼성물산이가도 들어갔었고, 이거는 그게 이제 몇십 조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몇십 조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기어 들어갔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망해버리거나 등등 하면 삼성물산이고 포스코고 한전이고 문 닫아야 된다고, 빚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큰 규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 자산 중에 뭐 몇십 조를 다 털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일수록 워낙 수익성이 더 좋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S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삼성이라 하십시다. 포스코, P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C라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있다고. 이런 회사가 개별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독립적인 법인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발전소를 수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한 50%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 기본 투자되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5조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부를 부담할 텐데 3조 정도를 대출해 달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SPC라는 거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용어 하나 가셔야겠다. 대출자, 차입자, 대출자, 차입자. 용어 하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이제 공부 처음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짜증나. 대출자가 대출해주는 놈인지, 대출을 받는 놈인지. 자, 요거는 우리 민법에 관한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대차. 임대차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래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임대인이라 부르게 될 테고, 집을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자가 뭐야? 꿔줄 대자야. 그래서 대출자가 뭐 하는 사람? 돈을 꿔주는 사람. 그 다음에 차입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 다시요.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임대인이라 부를 테고, 그 주택을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대출해주는 사람을 대출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차입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뒤에서 지금 변동금리 관련해서 이율이 올라갈 때 차입자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 임대인, 임차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대출자. 자,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 자, 이 틀이 정확히 잡혔을 때, 자, 그래서 먼저 대출자. 금융기관 얘기죠. 대출자는 일반 기업 금융보다 이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자, 대신 그만큼 위험도도 더 높은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그래서 자, 두 번째 차입자라고 하는 것. 자, 가십시다. 아까 차입자는 S라는 회사와 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SPC라고 하는 독립법인을 설치를 해서 더 소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SPC 이름으로 자 100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는 개별적으로 다 이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SPC 이름 자체로 다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지. 사업이 망해버리면 S나 P나 C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가리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소국 금융, 하여튼간에 말 더럽게 어려워. 소송으로 돈 받아낼 수 없는 금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융기관에서 10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SPC라는 독립법인에 대해서. 근데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 받아내기가 곤란하네. 자, 그랬으면 많은 거야. 그게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가
비소구금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 갚아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입자라고 하는 거, 빌리는 사람이죠. S라는 회사도 아니고 P라는 회사도 아니고 C라는 회사도 아니고 SPC라고 하는 특수 법인이 차입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가 됐을 때 개별 회사에 대해서 그 특수부분을 구성하는 개별 회사에 대해서 소위 책임을 묻을 수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비소구금융 또는 책임을 묻는다라고 할지라도 100억 전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얘기가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슈요. 부외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부채로 파악하지 않는다. 자, S라는 회사도 대출받은 부채가 있을 테고 P라는 회사도 부채가 있을 테고 C라는 회사도 아마도 부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SPC 이름으로 100억을 대출을 받게 되면 얘들의 지분권이 3분의 1씩 있다 할지라도 33억씩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 그 대차 대조표 장부에다가 부채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다. 왜? 책임을 지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 부외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런 개별 사업자는 이 차입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비소구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부상 부채로 표시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SP,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가십시다. 개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위험 부담 때문에 사업 한번 잘못 시작했다가 쫄딱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면 사업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낭비거든.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 문 닫지 않게 보장을 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이것도 한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각종 세제의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뭐 세법에서 공부할 텐데 법인세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에 있어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법인에 있어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 법인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재벌에 대한 이런저런 규제 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일부 소위 논객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식의. 지가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한테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법인세는 법인에 있어서 소득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좀 창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소구금융이고 부외금융이고 각종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럼 잘못하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덤태기를 쓰게 되는 거야. 얘들이 지 돈 아니라고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무작정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기업 자체, 은행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초랭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게 2006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뭐 요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그 당시 2006년도가 서울의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되는데요. 그 전후에서 이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 안 하면 개병신 취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됐든 하도 호황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단 시작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 이 싸움일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축은행, 이금융권이죠. 여기다가, 이 금융권에다가 뭘 하냐면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일반 대출을 해서는 그 높은 금리를 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개발 사업이 다 좌초가 돼버리고, 좌초가 되니까 SPC는 어떻다?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아예 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은행 문 닫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핵심 이슈는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쌩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축은행에 있어도 5천만 원까지인가는 보장을 해주고, 넘어서는 것들은 보장을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규제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위험 분산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문제가 위탁 관리 계좌의 운영해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가십시다. 일반적인 S라는 회사가 국민은행한테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기업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어떻다? S라는 회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럴 내용들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해줬으면 나중에 돈 받아내는 건 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 쓰든 간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SPC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어차피 안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통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결제 계좌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서 SPC한테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그런데 SPC가 지들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금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만약에 그 개발 이익을 먼저 빼가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사비나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대출을 해주긴 해주되 어떻게 한다? 그 일정한 금액 어떻게 쓰는지를 다 통제를 하겠다. 이게 에스크로 어카운트. 우리가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에서 요즘에 가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사태들이 터지게 되는데, 마스크를 하십시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마스크가 2,000원 정도 하는데, 마스크를 500원은 누가 팔겠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카드 결제도 좋고, 현금 결제는 더 환영하고, 이렇게 결제를 받아가지고, 연락이 안 돼. 계속 연락이 짱 박혀버리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지금 많이 이게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한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즉 기업은행 몇 군데에서 에스크로 어카운트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업자가 매매 대금 등을 받았을 때,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소비자가 받았다는 사인해 줘야만 어떻다?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 이게 에스크로 계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크로 계좌라든가 독립적인 결제 계좌 등을 통해서 바로 출금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그 외에 S, P, C 이런 개별 회사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강제하는 것.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안전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요,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를 요구한다.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뜨게 돼요. 두 번째,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이나 요구해서 SPC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시행이라는 것이 있겠고, 시행사가 있겠고, 나중에 시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의 주체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있을 때 시행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보게 되면 그런 식이 있잖아요. 지금 삼성, 레미안, LG, 좌이, 그 다음에 동부의 이평안시장, 이런 식의 시리즈. 이게 뭐냐면 다 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태형, 대시양, 이런 것들은 다 시공사를 의미하게 되고, 시공사 별개의 문제로 이 총괄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시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을 좀 하시다가 특히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 특히 분양된 이런 걸 해서 좀 재미를 보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뭘 할 수 있다?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다. 하도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 또 한번 가겠습니다. 대상 알제대 대행할 수 있고요.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할 수 있고요. 제공할 수 있고요.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중개업 하시다가 이게 중개 보수만 갖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자, 분양 대행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좀 봐. 그러면 이제 목돈을 크게 한번 잡게 되죠. 분양장을 한 두세 번 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몇십억 대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20억, 30억을 모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자, 보니까 이게 시공은 아니지. 시공은 노가다가 하는 애들이니까 건설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시행사를 하고 싶은 거야. 왜? 30억 갖고 시행해가지고 대출받고 등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몇백억 자산을 만드는 걸 봤거든. 그래서 마지막 10억 해서 한 10년 동안 계속 성공했어. 분양대행해서 성공하면 30억을 모아서 뭘 해? 그때 시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몇백억 단위로 자, 수익이 발생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부영건설, 이부영, 그 부영건설의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인데 걔들이 원래 시행하다가 분양대 이런 거 위주로 하다가 성공해서 건설회사까지 만든 케이스거든요. 하여튼 간에 시행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어. 왜? 저도 이제 전에 강의하다 보면 시행사,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해서 가면 뭐 디벨로퍼나 지랄이나 건축법 설명합니다. 왜? 법은 좀 알아야지 뭔 소리인지 알아먹으니까. 하여튼 간에 거창하게 해서 금액도 비싸. 해서 또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 그래서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을 수업을 또 듣고 막 큰일 하는 것처럼 하여튼 시행을 하게 되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진짜 재벌이 돼버리는 거야.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 그래서 어떻게 자, 아까 개공이 마지막 핵심 시행 딱 시행하고 그중에 99%가 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벌었던 30억을 한 칼에 털어먹는 방법. 이게 이제 시행 업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이나 요구 뭐 이런 것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의 부여.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체가 있을 테고 시행사가 있을 테고 시공사가 있을 텐데 돈을 줘야지 얘가 일을 하거든. 그런데 애초에 동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한테 각서를 받는 거야. 금융기관 입장에서 혹시 입금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공사는 다 마지막까지 맞추는 걸 한다. 이게 약속, 각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설령 중간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얘가 일단은 공사는 완공을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떻다. 나름대로 뭐 경매를 붙이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서 안전판을 마련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르는 각종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작년에 문제 좀 이상한 거 나왔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 정답을 구성할 때는 뭘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주 위험한 제도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험을 줄여내기 위해서 뭘 한다? 위험의 분산 대책. 이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65페이지 가서 지문들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자, 해서 이런 것들은 답이 전반적으로 안 돼. 왜? 기승전결의 기잖아.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프로젝트 금융이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라고 해서 개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른편 2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지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한다. 아까 우리가 사업주라고 하는 게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개별적인 사업주라고 부르게 된다고 얘들이 자기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한다. 그래서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산을 기반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1번지는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똑같은 얘기고요.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관의 채권 회수는 영향이 없다. 틀렸죠? 자, 사업성이 없고 망해버리면 어떻다? 대출 기관 자체가 덤태기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 사태가 바로 저축은행 사태와 연계해서 설명드렸고, 4번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어를 보니까 S란 회사를, P란 회사를, C란 회사를 우리 학계론에서는 뭐라 부른다? 사업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사업주. 그래서 이 사업주가 자 독립적인 법인 SPC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얘들이 어떻다? 자, 지금 SPC를 대행해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부외금융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는 따로이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 해서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용어는 키워드 위탁계좌, 위탁관리계좌라는 용어를 썼었죠. 우리가 기업에서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이게 가능하지만은 뭐는 아니다. 이건 자체 계좌가 아니라 위탁관리계좌. 2번 질문.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련. 자, 용어 차주 뭐야? 대출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 써 있죠? 그래서 아까 임대차 요거 설명드렸어. 대주, 차주. 대주는 뭐라고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는 용어를 쓰고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 보게 되면은 1번 자 PF 방식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탁관리계좌의 운영 이게 가장 핵심이죠. 마음대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 2번 지문이요.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의 부담, 그 다음에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 요구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시공사한테도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 그 다음에 5번 시행사의 개발 이익의 선직. 뭐 이건 쉽게 뽑았던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29회 때까지 나왔던 문제 지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30회 때 문제가 여기가 엽기적으로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해서 두 문제가 엽기적으로. 자, 개발론에서도 30회 때 한 이상한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전반적으로 낯선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어쩌다 낯선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 좀 이따 지금들 약간씩 변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기초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개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융기관에서요, 자, PF 채권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이건 이제 처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PF 채권을 가지고요, 금융기관이 혼자서 덤태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얘들도 이것을 또 담보로 다 대출을 받는다. 자, 투자자한테 우리가 PF 채권 뭐 30억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얼마 수익이 예상되니까 니들도 이게 투자해라. 10% 수익이 예상되니까
너네가 투자를 하면 5%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PF채권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저당증권의 유동화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 PF채권의 유동화는 지금 30회 때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안 나와. 그냥 버려야 될 문제인데 1번 지문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건 해설 보지 마시고 찍는 연습하셔야 돼. 풀 수 없는 문제야. 해서 만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질문,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교환 등에 의하게 된다. 해서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PF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매매, 팔 수가 있다. 투자자한테 팔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채권과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구조. 이 문제는 사실 못 풉니다. 3번. 자,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해서 유한회사라고 법이 돼 있어요. 이 법 자체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회계의 기재 내용대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5번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를 보장한 데서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가실 때는 가장 쉬운 걸 무조건 찍으셔야 돼. 엽기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찍을 때는 항상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딱 봤을 때 문장 중에서 그나마 좀 알아볼 만한 거. 이걸 찍는 게 출제 기술이에요. 문제를 찍는 기술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체를 통째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맛배기를 하나 본 것 자체가 하여튼 문제 봤을 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 답은 제일 쉬워. 제일 쉬운 게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된다. 이 중에서 그나마 내용을 따라서 알아먹을 만한 단어는 뭐밖에 없어? 2번 하나밖에 없죠? 2번 하나밖에 없죠? 네. 아, 내용을 보지 말고 어차피 내용 봐봤자 모른다고. 그럼 이렇게 엽기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나마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어차피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찍어내야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장 쉬운 지문을 찍어내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출제는 기술의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출제위원들은 일단 띄엄띄엄 봅니다. 복덕방 시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쉽게 가셔. 쉽게. 근데 우리 수험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문제를 갖고 막 읽어봐.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뭐 안다고 읽어봐. 아니, 학원 강사도 모르겠는데. 이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나를 통째로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쉽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3번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리츠까지 보겠습니다. 리츠까지 볼 텐데 리츠는 자, 지금 설명드린 딱 이 얘기로 지금 리츠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 딱 한 번 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무조건 한 문제. 그래서 가끔 이제 아까 지분금융에 리츠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뽑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츠라고 하는 거.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B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부채, 금융. 그 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거.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용어가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이걸 리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출제가 돼요. 해서 얘는 지금요 종류, 의하고 자본금 이것만 가지고 거의 95% 이상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기본만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가지고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 간접 부동산 펀드라고 했던 것은 최대 모은 자금의 70%까지는 어떻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 전액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리츠 일단 종류가 세 가지.
가지야.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총 3개로 구분하게 되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주로 나오는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이게 주로 비교해서 출제가 돼요. 해서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소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은 법에서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본금이 것도 구조가 다 똑같아요. 다만 투자 대상 물건에 관한 일정한 제약이 있다. 기업이 구조 조정용으로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만 어떻다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 이런 것들을 민법도 그렇고 우리가 법을 공부하거나 할 때는 조문 그대로 가는 거야.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부동산 투자 회사 관리를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읍니다.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어떻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용어 그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직접 투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회사를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이에 대응해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일단 부동산 투자도 해. 근데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자산관리회사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다시 갑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집한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집한 투자금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부르게 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은 자금을 자기 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라는 전문 기구한테 맡겨서 어떻다? 이 관리를 하는 것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명목상 회사 이름만 있지 실제 직원도 없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가끔 사회 고발 프로고 시사 프로 이런 걸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 상당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경우에 따른 의미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회사가 일을 잘해. 그럼 굳이 그 아이들 직원을 뽑아서 자기가 자기 관리 할 필요가 꼭 있을 것이냐?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애 새끼들이 그냥 회사 문 닫아 등등 복잡하잖아. 그래서 자본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직접 직원을 다 채용을 해야 돼. 지점도 두고 등등등 해서 직접 부동산 투자를 담당하는 것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사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점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직원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개념, 본점의 지점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가볼까요? 자산 운용의 전문 인력을 직접 직원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걸 우리가 실체 회사, 일반적 회사 개념 직원도 있고 등등. 이걸 우리가 실체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회사를 바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고, 이걸 명목회사, 영어로 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 회사와 명목회사. 그래서 같이 살 붙여볼 것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이나 상근, 임직원 등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상근, 임원 등을 둘 수 없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랑 똑같다고 그랬어.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제약이 없는 데 비해서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업에서 고조 조정령으로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뭐라고 한다?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야. 자, 지금 따로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본점의 지점, 상근, 임직원 등을 둘 수 없는 것, 소위 명목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산의 투자 운용은 어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에서 지금 설명드린 게 실체 회사와 명목 회사 구분 짓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57의 35라고 하는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개 70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3억에 50억이라고 하는 거. 그냥 57에 35. 이 부분 끝내는 거야. 그래서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57에 35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5억에 3억. 이것만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됩니다. 6개월 후에 갖춰야 될 70억이나 50억은 16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어.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늘려서 57에 35.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냐면 현물 출자연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현금으로만 어떻다 출자를 할 수가 있다. 단순화시킵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근 임직원 있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또는 기업 고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근 임직원도 없고 지점도 없다. 해서 실체에서 명목회사의 관계. 두 번째 5억에 70억, 3억에 50억. 금액 쟁점으로서 이거 금액이라고 그랬잖아. 현금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본금의 규모를. 그래서 현물 출자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예, 이게 전부야. 지금 8년 동안의 문제를 구성할 때 딱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최근에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 기본적인 축은 뭐라고요? 실체에서 명목회사, 그리고 나서 실체에서 명목회사 얘기하고 57에 35. 다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직원 있어요? 없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문제를 약간 응용한다고. 뭐라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써?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자면 본질적으로는 임직원 있냐 없냐, 실체에서는 명목회사냐, 그리고 57에 35 현물출자 인정되지 않는다. 자, 8년간의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 이게 너무 심플하다니까. 너무 심플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공부할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 뒤지는 거야. 이것만 주구장창 똑같은 얘기를 계속 출제하고 있어. 해서 1번 지문,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구조 똑같다고 그랬어요. 2번 지문이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 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자, 지분금융이기 때문에 쫄딱 망해버리면 어떡하? 끝장나는 거죠. 해서 그런 식의 그림. 옛날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사실은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처음 리츠와 펀드의 차이를 논하라. 이런 것들은 아주 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박스 볼까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고로 두고 자신이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런 것도 답이 돼. 자, 두 번째,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고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런 게 답이 된다고. 둘 다 별표되어 있잖아요. 유치의 극치라고. 3번 지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자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산의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 직원의 자격. 자,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사람.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야. 어디에서? 지금 자산관리 회사의 직원은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실무 경력 얼마 5년 이상 갖추고 있는 사람. 이 숫자 5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오지 선당할 때 툭 던지는 거야. 지금요 실체에서 명목회사 이 얘기하고 57에 35 이것만 갖고 출제하면 지문이 5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꼭 하나 흔들어주는 방식이 바로 실제 자산의 운용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이건 두 가지라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접 요건을 따져 부를 테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관리 회사에 그 직원의 운용, 여건, 취업할 수 있는 요건. 이걸 이제 분제로 구성하는데 답 안 됐고요. 자,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끝머리 갑시다. 힘드니까 명목회사이다. 틀렸죠? 틀렸죠? 실체회사라고 얘기했다. 실체회사. 지금 이게 시험 보는 테크닉인데요. 길면 주어, 수로 끊어서 가는 훈련하셔야 돼. 이걸 일 없이 지문을 읽어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거의 2줄 반, 3줄에 육박하는 지문이야. 수험생들이 문제 풀 때 제일 간과해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3줄짜리 또는 2줄 반짜리를 한꺼번에 읽으려면 절대 못 읽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수험생이 어떻게 읽냐면 이걸 읽다가 한 이만큼 가. 그리고 이제 깜빡해. 내가 뭘 읽고 있지? 그럼 다시 읽어. 요렇게 가다가 또 숨이 차서 멈춰.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렇게 긴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단어에서 출제 이슈가 있다고. 마지막 단어가 출제 이슈라고. 출제 기본 기술이 그렇다고. 똑같은 문제를 맨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계속 맞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 마음이 대충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 이거 계속 맞게 한다 마지막에 명목회사다. 딱 던져버린다고. 그럼 이제 수험생들은 읽다 보면 내용이 대충 맞으니까 어떻게 쏙는다고. 이게 출제 기본 패턴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시험 출제할 때 이런 식으로 낸다고. 지문을 구성할 때 대놓고 내기가 민망하잖아.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무조건 등수 매기는 게 포인트거든. 중개사도 마찬가지야. 기본 본질이 등수 매기는 거야. 그러면 이 공부가 좀 되신 분들하고 안 되신 분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지문 길게 뽑을 때 제일 뒤에 단어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거의 마스터가 되신 분은 그거까지 캐쳐내는 거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은 어떻다? 실수를 꼭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항상 읽는 방법, 주어, 수로. 일단 읽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하시라고. 그럼 이런 지문을 주어, 수로 딱 끊어서 읽어봐. 대박이지. 그래서 어차피 3번 정도에 걸쳐서 읽으실 거다. 그럼 방법이 뭐가 된다? 주어서로 끊어가는 거. 해서 그 4번 지문 틀리게 했고요. 오른쪽에 5번 지문 가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직원 없으니까 지점 둬서 뭐해? 유령 지점이지. 6번 지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 맞죠? 직원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자격.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7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면 땡! 이미 끝났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 없다고. 틀렸어. 답이 됐고. 8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 이게 더럽게 어려웠던 30회 때 문제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 지문은 굳이 해석하면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바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원이 똑바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라고. 직원이 있어야지 복지를 신경 쓰던, 직원이 있어야지 일정한 통제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회 때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어. 근데 아예 지문을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라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직원 있다 없다? 없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직원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으면은 이 캐치 개념을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막연하게 읽지 좀 말라고. 죽어요. 읽다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답을 선입관을 가지고 찍어가는 거 하자. 그 다음에 9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법상의 실체회사. 이미 땡! 틀렸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뭐가 된다? 명목회사.
그 다음에 10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 틀렸죠? 기업 구조조정 뭐가 된다? 명목형. 자기관리는 뭐가 된다? 실체형. 해서 지금요 실체형이냐 또는 명목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는 답을 뽑아냈다고. 30분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직원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직원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57에 35. 그 뻘쭘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금은 5억 이상으로 3번씩을 나왔네. 맞죠? 두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금은 3억 이상으로 한다. 틀렸죠? 그냥 다 뽑아. 그냥 대놓고 내. 그 다음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모르지? 하나쯤 모르는 게 정상이야? 부끄러워하기 없기? 이상한 질문은 답이 아니라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3억 이상을 한다. 57에 35니까 3억에 50억 나와야 되죠? 오른편.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2억 이상이면 이미 틀렸지? 3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6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의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할 수 없다. 그렇겠지. 내부 정보 이용하면 활용이 안 되겠지. 아, 몰라도 돼. 답이 안 된다고.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라고. 그 다음에 7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이미 틀렸지? 3억에 50억이죠? 아, 자기관리가 5억에 70억. 얘가 3억에 50억.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 다음에 8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50억 이하. 3억에 50억 맞죠? 처음 설립할 때 하는 자본금이 자 5억에 3억. 6개월 지났을 때 얼마? 57이니까 70억에 50억. 이런 구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갈 때, 외울 때 57에 35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최저자본금 얘기가. 설립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최저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만 갖고 설립자본금 가지고 도배하다가 딱 한 번 최저자본금이 나왔다고. 쫓아가실 게 없다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박스.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이걸 답으로 뽑았고요.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된다. 해서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자, 169페이지 가서 이제 주식의 분산이라는 주제, 법인격이라는 문장 찾으셨어요? 양과 2번 법인격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주식의 분산 나와 있죠? 밑줄 그어놨어요? 100분의 50 나와 있죠? 100분의 50 나와 있죠?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지금 지문을요, 8년 동안 모든 지문을 다 소화했는데 지문 2-3개 막혀요. 지문 2-3개가 막힌다고. 딱 그게 좋은 상태예요. 100분의 50을 외워봤자 이게 독이 돼.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아는 게 답이다. 그리고 낯선 지문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낯선 지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부터 비워두셔야 돼요. 교재 170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된다. 아까 50% 기억나시죠? 100분의 50 마지막 봤던 얘기. 2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고.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봐야 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어려웠다고요. 3번 질문.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거 맞죠?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는 직원 없다고 그랬으니까. 4번 주요 주주의 대리는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할 수 없다. 오른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설립자본금 3억 이상으로 한다 해서 맞죠?
3억에 57에 30원이니까 3억에 50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30회 문제가 좀 나름 어려웠어. 문제를 응용을 했다고. 뭐라고? 명목회사라는 표현 대신에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처음엔 출제하다가 이게 말을 꼬아서 직원이 싸가지 있게 행동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던져놨다고. 그래서 이 30회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금 이 틀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에서 명목회사 혹은 57에 30억 그리고 투자 자본관에서 현물 출자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리츠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저당 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